처음 몇 달간은 자신이 손님인 듯 어색하게 서점에 들어서던 영주. 가만히 앉아 책을 읽고 생각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둘 되찾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처음 서점을 열 때는 내면이 소진되고 텅 빈 것만 같았는데 서서히 그런 느낌이 사라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다. 자신이 꽤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휴남동 서점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된다. 사람이 모이고 감정이 모이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으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작가는 황보름, 펴낸 곳은 클레이 하우스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 잠깐 소개할게요.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번아웃이 오게 된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 남편 때문에 늘 불만 가득한,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비롯되었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비혼주의였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언한 로스팅 업체 대표 지미. 끝없는 구직 실패의 취업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엄마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하지만 요가도 하면서 나름의 자신을 찾아가면서 휴남동 서점에서 바리스타로 알바로 일하기 시작하는 민준. 사는 게 재미없어 무기력에 빠진 민철과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 가득한 엄마 희주. 뜨개질과 명상을 하며 화를 잠재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며 영주와 지미, 그들과 속을 터놓게 되는 휴남동 서점 단골 손님 정서. 좋아하는 일 대신 좋아하지 않는 일을 선택해서 삶이 공허해지자 한국어 문장 공부에 매달리면서 휴남동 서점에서 영주의 요청으로 북토크를 진행하게 된 승우. 이렇게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 공간이 바로 휴남동 서점인데요. 그 속에서 하루 10분, 아니 1시간만이라도 숨통 트이는 살아가는 시간을 느끼게 됩니다. 서점을 연 영주는 실제로 자신이 손님인 듯 어색하게 서점에 들어서고 가만히 앉아 책만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주 울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물을 닦으며 몇 안 되는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그렇게 맥없이 앉아 몇 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 더는 눈물이 흐르지 않게 되고 얼마 후 자신이 꽤 건강해졌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동네 서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속 깊은 인생론을 펼치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책의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 영주는 카운터 옆 책상에 앉아 메일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물량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려는 것이다. 확인한 후에는 어젯밤에 적어놓고 간 메모를 읽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메모해 놓는 습관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들였다. 예전엔 하루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 메모를 했다면 지금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메모를 한다.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읽고 나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 서점을 열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메모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정지된 시간이었다.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서점을 열기 전까지는 뭐에 홀린 듯 기운이 뻗쳤다. 아니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 더 맞을 듯 싶다. 영주는 서점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다른 모든 생각을 쫓아냈다. 다행히 영주는 뭔가 집중할 대상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목표가 그녀를 뛰게 했다.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찾고 인테리어를 하고 책을 입고하는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다. 휴남동 가정집들 사이에 휴남동 서점이 문을 열었다. 문만 열어놓았을 뿐 영주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점은 아픈 동물처럼 숨을 헐떡이며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서점이 뿜어내는 은은한 분위기가 동네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이내 발걸음이 줄었다. 몸속에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얗게 앉아있는 영주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영주는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웃음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주의 웃음이 꾸민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민철 엄마도 그중 하나였다. 가게 사장이 그러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오긴 하겠어? 책 파는 것도 다 장사인데 고상하게 앉아있기만 해서 어떡해? 돈 버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줄 알아? 예쁜 얼굴에 화려하게 차려입기를 좋아하는 민철 엄마는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서 중국어와 드로잉을 배웠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서점에 들러 영주의 안색을 살폈다. 오늘은 좀 괜찮아? 저 원래 괜찮아요. 민철 엄마의 걱정 가득한 소리에 영주가 옅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으이그, 동네에 서점이 생겼다고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그런데 웬 병자 같은 아가씨가 어디 나사 하나 풀어진 것처럼 쭉 늘어져 앉아있으니 어디 쉽게 오겠어? 민철 엄마는 말을 하며 반짝거리는 가방에서 반짝거리는 지갑을 꺼냈다. 제가 나사 하나 풀린 이미지예요? 그것도 좋은데요? 영주가 농담이라는 걸 알리려는 듯 과장해서 활기차게 말하자 민철 엄마가 쯧쯧 소리를 내다 픽 웃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한 잔 줘. 영주는 계산을 하며 이번에는 진지한 척 말을 이었다. 제가 원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일부러 어리숙해 보이려 그러는 건데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영주의 말에 민철 엄마가 재미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농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누가 알려준 거 아니지? 영주가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듯 쌍꺼풀이 작게 진 눈을 크게 뜨며 입을 야무지게 다물자 민철 엄마가 기분 좋게 웃으며 눈을 흘겼다. 영주가 커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철 엄마가 테이블 바에 몸을 기대고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고 보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한없이 몸이 꺼지더라고. 기운도 없고 민철이 낳고 한동안 병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 뭐 병자가 맞긴 했지. 몸 여기저기가 다 아팠으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 건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커피 나왔어요. 영주가 뚜껑을 닫으려 하자 민철 엄마가 필요 없다며 컵에 빨대를 꽂고는 카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영주도 민철 엄마 맞은편에 앉았다. 병자였는데 병자처럼 굴면 안 되니까 더 힘들었던 거지. 아픈 걸 말하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밤마다 울었어. 만약 그때 나도 영주 사장처럼 맥없이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울음을 그칠 수 있었을 거야. 나 정말 오래 울었어.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해.
마음이 울 땐 울어야 한다고. 참다 보면 더디게 나아. 영주가 잠자코 듣고만 있자 민철 엄마는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빨아들였다. 말하다 보니 영주 사장이 부럽네.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민철 엄마 말처럼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자주 울었다. 눈물이 나면 흐르게 내버려뒀다. 눈물을 흘리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게 눈물을 닦고 손님을 맞았다. 손님들은 영주의 눈물을 모른 채 했다.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우는 이유가 있겠지 싶은 표정이었다. 이유가 있긴 했다. 영주 또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긴 시간, 아니 어쩌면 평생 그녀의 곁을 맴돌면서 영주를 울게 할지도 몰랐다. 눈물의 이유는 과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영주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더는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홀가분했다. 맥없이 앉아있는 나날도 서서히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기운이 났다. 하지만 당장 서점을 위해 뭔가를 할 마음은 나지 않았다. 대신 열렬히 책을 읽었다. 읽고 싶은 책을 곁에 쌓아두고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골똘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밤낮 없이 읽곤 했던 어린 시절처럼 밥 먹으라는 엄마의 말은 한 귀로 흘리며 배고픔도 있고 눈이 빠져라 책을 읽었던 즐거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 즐거움을 다시 찾는다면 어쩌면 영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 영주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바쁜 부모님은 집안 어딘가에 파묻혀 책만 읽는 영주를 그냥 내버려뒀다. 집에 있는 소설을 몽땅 다 읽은 후부터는 도서관에 다녔다. 책 읽는 게 재미있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여행을 온 것 같아 마냥 신이 났다.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갑작스레 달콤한 꿈에서 쫓겨난 듯 속이 상했지만 오래도록 그럴 필요는 없었다. 책을 펴면 언제든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니까. 손님 없는 서점에서 책을 읽던 영주는 10대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젠 책 읽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며 뻑뻑해진 눈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었다.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나서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헤어진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듯 영주는 온 마음을 다해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두 친구는 떨어질 줄 몰랐다. 소원하던 관계가 찰싹 달라붙더니 둘 사이는 금방 회복되었다. 책은 영주를 받아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따뜻이 품어주었고 영주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듯 영주를 그 자체로 이해해 주었다. 영주는 하루 세끼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튼튼해진 마음으로 고개를 들자 비로소 서점의 객관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그간 서점에 너무 무심했던 거 인정. 책장엔 책이 반도 채워져 있지 않았기에 영주는 부지런히 책장을 채워갔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책을 수소문했다. 읽은 책엔 그녀만의 감상을 적은 쪽지를 꽂았다. 읽지 않은 책도 비평집, 서평집, 인터넷 서평을 읽어가며 다른 독자들의 감상을 알아두었다. 손님이 영주가 모르는 책에 관해 물었을 땐 나중에라도 그 책을 찾아보았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우선 효남동 서점이
서점의 꼴을 갖추는데 주력했다. 그러자 차차 동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도 줄어들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서점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올 때마다 서점은 더 아늑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한번 들어오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어 갔다. 무엇보다 영주 얼굴이 달라졌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님들을 당황스럽게 하던 영주는 이제 없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일부러 서점을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다. 손님 서너 명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민철 엄마가 기뻐하며 물었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대?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영주 사장이 그걸 해? 책에 꽂힌 쪽지들이요.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여기까지 와? 이것저것 다 올려요.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 인사,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책 소개, 가끔은 힘들다고 투정도 하고 퇴근할 땐 퇴근 인사도 하고요. 나는 요즘 사람들을 도통 모르겠어. 그런다고 여기까지 와? 여하튼 다행이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뭘 하고 있긴 했네. 신경을 쓰지 않을 땐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신경을 쓰기 시작하자 일이 끝나지 않았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특히 서점 일을 하고 있다가 커피 주문이 들어올라 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스텝이 꼬여 당황하길 여러 날, 영주는 바리스타 공고를 서점 근처 몇 곳에 붙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준이 왔다.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 맛을 보고 그날 바로 공고를 모두 떼어냈다. 민준은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 서점을 연 지 1년쯤 되던 해였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민주는 5분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것이다. 서점을 여는 오후 1시까지. 과거 흘려보내기. 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더없이 힘든 일을 처리하듯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웠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옆에 놓여있던 책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거실 창가에 앉아 어제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를 폈다. 첫 문장부터 읽어보려 했으나 도통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예 책의 첫 페이지부터 읽기로 했다. 겨우 한 문장 읽어나가다가 영주는 책을 덮고 무릎을 안아 올렸다. 무릎 위에 두 팔을 올리고 그 위에 턱을 올린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친구로 보이는 남녀가 얘기를 주고받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보니 오늘 오후 태우와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랐다. 다시금 창인의 얼굴이 떠오르려 해 생각을 멈추려는 순간 영주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떠올려도 된다고. 오늘 영주는 창인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니까. 태우는 창인의 친구이자 영주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는 창인과 대학교 동기이면서 회사 동기이기도 했는데 영주와는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 엄밀히 따지면 영주와 창인을 이어준 이가 태우였다. 휴게실에서 영주와 커피를 마시던 태우가 그곳에 들른 창인을 영주에게 소개해 줬으니까. 만약 그날 창인이 영주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창희는 그녀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밥을 같이 먹자고 전화를 하는 것도, 사귀자고 제안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말을 하며 본인이 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그녀는 그와 사귀기 시작했고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녀와 그는 비슷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몇 번 되지 않는 연애 실패담 역시 비슷한 궤도를 그리다 비슷한 이유로 끝을 맺었다. 일이 우선이었던 두 사람에게 질려 떠난 전 연인들 얘기를 하다가 웃기도 여러 번이었다. 두 사람은 바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했다. 약속을 취소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상대에게 화를 낸 적도 없었다. 화를 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본인 역시도 그랬을 테니까. 두 사람은 더없이 편하게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된 터였다. 서로를 이해해 줄 사람은 서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주와 창희는 누가 더 빠르고 느린지 따질 필요 없이 함께 성공 가도를 달렸다. 집 부엌에서 마주치는 횟수보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주치는 횟수가 더 많았다. 요즘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무슨 프로젝트를 얼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지는 알았다. 대화는 부족해도 신뢰는 부족하지 않았다. 한 명의 일하는 시간으로서 상대방은 툭 찔렀다. 멋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트너로서 좋아하고 존중했다. 이런 둘이 헤어질 이유란 없었다. 영주가 달라지기 전까지는. 영주는 자신이 그 당시 겪은 일을 극적으로 생각하기는 싫었다. 번아웃 증후군에 고통받는 직장인이 어디 한둘일까? 어느 날 문득, 말 그대로 문득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해지는 경험을 영주 혼자 한 것일 리는 없다. 영주는 어느 날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말을 하다가도 정신이 멍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증상은 그 뒤로도 여러 번 되풀이됐고 어느 날엔가는 마치 누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 급히 회사 건물을 빠져나간 적도 있었다.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 거라고, 너무 피로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진단하며 영주는 이 증상을 안고 몇 개월을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서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나와 출근을 하지 못했다. 창희는 그날 그녀의 모습에 의아해하다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남기고 혼자 출근했다.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월차를 내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영주더러 마지막으로 휴가를 간 적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가지에서도 일을 했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의사는 긴장을 완화해주는 약을 우선 처방해 줄 테니 차도를 지켜보자고 했다. 의사는 영주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온 것 같다고, 그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니 몸이 알려주는 것이라고, 쉴 수 있으면 며칠이라도 일을 쉬라고 말했다. 영주는 그 말을 듣고 의사 앞에서 어깨를 떨며 울었다. 의사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 다정한 눈빛 때문이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다정함을 잃고 살아왔던 걸까? 창인의 입장에선 갑자기 변한 영주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길 잃은 아이처럼 군이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곁에 있어줄 것을 요구했고 얘기를 들어달라고 주저앉혔으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 털어놓길 바랐다. 하지만 창희는 바빴다. 지금은 바쁨으로 나중에 시간을 내보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 영주는 그를 이해하면서도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아꼈지만 다정하진 않았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정하게 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가 바빴으므로 하는 수 없이 그녀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일을 줄여갔고 가능한 만큼 연차를 냈으며 틈이 날 때마다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의사 말대로 그녀는 긴 시간 긴장하며 살아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을 것이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길 좋아했던 영주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부터 변했다. 부모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그보다 사업을 회복하기까지 3년 동안 부모의 불안을 모조리 흡수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 실패에 절망한 채 청백한 얼굴로 허둥대던 부모의 불안이 고스란히 영주의 몸에 들러붙어 영주도 늘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가 되었다. 자칫 잘못하다간 본인 또한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영주를 책상 앞으로 불러들였고 책상 앞에서도 불안에 떨게 했다. 영주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친구 집으로 달려갔다가도 금세 불안해져 독서실로 돌아오곤 했던 때를.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영주는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영주의 명랑한 기운에 다가왔다가도 그녀에게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점점 거리를 두다가 서서히 멀어졌다. 영주는 늘 앞서가려 노력했다. 아니, 이런 경우에는 노력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 그녀는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 영주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집에 혼자 남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먼저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며칠 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다. 그는 놀라는 듯 했지만 곧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역시 그만두길 바랐다. 그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그녀는 자신의 각오와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았다.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올 것 같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으며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도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는 당연히 그녀의 주장을 묵살했다. 두 사람의 의견은 몇 개월간 팽팽히 맞섰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는 창인더러 헤어지자고 말했다. 영주는 창인과 영주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혼이 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해줄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말했다. 일은 혼자 그만두고 어디 가서 여행이나 하고 오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영주는 모두가 창인의 편이 된 상황을 이해했다. 영주가 생각해도 영주는 여러모로 가해자였다. 자기 자신에게도 창인에게도. 특히 엄마의 반대가 심했다. 엄마는 사위 눈치를 보며 매일 집에 드나들었다. 사위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며 안절부절 못했고 영주를 보면서는 평생 하지 않았던 욕을 해댔다. 엄마는 영주더러 정신 차리라고 했다.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가 너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며 윽박질렀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행동할 거면 다시는 보지 않겠으니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하라고 한 말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 영주는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혼 수속은 어렵지 않게 밟을 수 있었다. 바쁜 창인을 대신해 영주가 모든 일을 처리했다. 창인은 영주가 쓰라면 썼고 찍으라면 찍었고 오라면 왔다. 법원으로 향하던 마지막 날에도 창인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을 어이없는 불장난 취급하려 들었다. 그는 끝까지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생각인 듯했다. 이혼 수속이 다 끝나고 나서야 창인은 아무 감정이 없는 눈으로 영주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날 떠난다는 말이지. 그거 잘 됐네. 행복해라. 너 정말 행복해야 해. 대신 나는 너 없이 불행하게 살아볼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살아서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왜 여태 몰랐을까? 내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너는 날 잊어.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잊어. 날 떠올리지도 말고. 우리가 함께 했던 날들을 기억도 하지 마. 나는 널 안 잊을게. 평생 널 원망하며 살 거야. 날 불행하게 만든 여자로 널 기억하며 살 거야. 앞으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우리 영원히 보지 말고 살자. 창희는 말을 끝마칠 때쯤에는 펑펑 울고 있었다. 이제야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했다는 듯이. 영주는 창희과 헤어진 뒤 처음으로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 놓고 울었다. 늘 미안해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 울음을 터뜨릴 수 없어서 꾹꾹 눌러가며 울었다. 창인이 잊으라 했기에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다. 너무 미안해서 제대로 미안해하지 못했고 너무 잘못했기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런 영주에게 오늘 창인이 태우를 보내 이제 마음껏 기억하고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말해준 거였다. 내가 우연히 내가 쓴 칼럼을 읽었어. 태우가 말했다. 휴남동 서점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였다. 창인이한테 읽어보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읽더라. 너네 헤어지고 나서는 내 얘기만 꺼내면 불같이 화를 냈거든.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쓴 칼럼을 읽었나 봐. 너네 서점 SNS랑 블로그에 올린 글도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 이제 좀 진정됐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더라. 며칠 전엔 창인이가 널 한번 만나보래. 만나서 전해주라고 하더라고. 이 말이 하고 싶었대. 자기도 잘못한 게 많다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왜 힘드냐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야. 곧 괜찮아지겠지 싶었대. 사실 짜증도 났었다고 하더라고. 네가 출근도 안 하고 프로젝트도 다 내팽개치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너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만도 너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영주가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했으니까. 만약 창인이가 나처럼 행동했으면 나도 짜증도 나고 그랬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창인이는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전해줘. 너도 그랬을지 모르지. 안 그랬을지도 모르고. 영주의 말에 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창인이가 너 글 좋대. 태우가 앞에 놓인 컵을 들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컵을 내려놓은 태우가 영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글 속에서 내가 어쩐지 슬퍼 보이더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행복한 것 같긴 한데 그런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 예전에 당차고 자신감 만땅이던 내가 사라지고 없는 이유가 혹시 자기 때문이라면 그건 싫더래.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생각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대. 널 가끔 원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힘이 들지는 않는데 실은 내가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태우가 머뭇거리더니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을 이었다. 자기랑 너는 좋은 파트너였던 것 같아. 파트너는 목표가 같을 때에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래. 목표 때문에 서로를 곁에 두는 거라서 그렇다나? 한 사람의 목표가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 이건 창인의 표현이야. 해체. 자기가 널 많이 사랑했다면 널 따라 나섰을 거래.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미안하대.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쉽게 떠난 걸 보니 너도 자기를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 둘 다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해체였대. 이 말을 전하고 싶다더라. 영주는 태우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서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끊은 것도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전하래. 내 앞에 앉아있는 나와도 연락하며 지내래. 나 이 말 들을 때 무지 기분 나빴다. 나도 생각이 있는 놈인데 지들이 뭐라고 날 만나라 마라 해. 영주가 설빛 미소를 짓자 태우가 그녀를 불렀다. 영주야. 응? 그땐 미안했어. 영주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태우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널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 내가 너무 쉽게 창인이를 버리는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었어. 부부라면 무슨 일이 생기든 같이 헤쳐나가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 나중에야 내가 너보다 창인이를 더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많이 아팠다는 걸 그 당시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해, 늦었지만. 영주는 흐르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창인이는 3년쯤 후에 한번 너랑 보고 싶대. 미국 주재원으로 나가서 3년 후에나 돌아오거든. 얘 여전히 회사에서 잘 나가. 자기는 일 체질이래. 너 그렇게 떠나고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아봤는데 이상 없더래. 정신도 말짱하고. 아, 그런데 3년 후에 만나는데 한 가지 조건은 있대. 서로 애인이 있거나 결혼한 상태면 만나지 말재. 예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래. 혹시나 혼자여도 자기랑 다시 어떻게 잘 됐으면 하고 기대하지는 말래.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대. 네가 마지막에 자기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가 없다더라. 영주는 태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창인이 여자들한테 은근히 철벽을 치는 스타일이었던 게 기억나서. 영주가 태우에게 한 이야기는 대부분 어떻게 서점을 열게 되었고 어떻게 꾸려가고 있느냐에 관련한 것이었다. 영주는 태우에게 서점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땐 서점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책 읽기를 가장 좋아하던 명랑하고 잘 웃던 중학생 시절로 되돌아가기,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창인과 헤어지자마자 영주는 서점을 열 장소를 알아보았다. 서점을 열 동네로 휴남동을 선택한 건 우연히 휴남동의 휴자가 쉴 휴자라는 걸 알게 되어서였다. 이를 알고부터 영주의 마음은 휴남동에 꽂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처럼 느껴졌다.
원래는 시험시험 알아볼 생각이었지만 목표가 생기자 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켰다. 부동산을 쫓기듯 찾아다니며 매물을 확인했고 며칠 안돼 지금의 휴남동 서점 건물을 만났다. 단층 가정집이던 걸 이전 주인이 카페로 이용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몇 년째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영주는 건물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버려진 건물이었던 탓에 손봐야 할 때가 많았지만 그렇기에 건물의 구석구석까지 영주의 손이 닿을 수 있을 터였다. 영주는 영주의 삶을 재건하듯이 이 건물도 재건해보기로 했다. 영주는 다음날 바로 건물을 샀다. 근처에 전망 좋은 오피스텔도 얻었다. 이만큼의 여력은 대학을 졸업한 순간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이자 둘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결과였다. 인테리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꼬박 2개월이 걸렸다. 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협의하고 자재를 확인하는 일을 영주 혼자 했다. 서점을 연 첫날, 서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 순간 영주는 자기가 벌인 모든 일의 무게가 비로소 느껴져 울었다. 그렇게 매일 울고불고 하면서 책을 들여놨고 손님을 맞았고 커피를 내렸다.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휴남동 서점을 찾는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영주는 중학생 시절처럼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파도에 떠밀리듯 정신없이 떠밀려온 끝에 다행히 영주는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곳에 도착해 있던 거였다. 서점에서 일을 하며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왔던 것과는 별개로 영주는 창인에 대한 죄책감을 점점 쌓아오고 있었다.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것, 다시 찾지 않았다는 것. 창인은 영주더러 영원히 보지 말자고 했지만 영주는 늘 창인에게 찾아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겁이 났다. 창인이 바라는 게 사과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영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창인이 태호를 통해 전해온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던 것이다. 나도 너에게 사과했으니 너도 나에게 사과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이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영주는 지금 마음껏 창인을 생각하고 있다.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꾹꾹 눌러두었던 생각과 감정을 꺼내놓고 있다. 과거의 이미지와 기억들이 가슴을 콕콕 찔러오지만 이제는 버틸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지금껏 눌러두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에 여전히 그녀 안에 모든 것이 고여 있는지도 몰랐다. 앞으로는 흘려보내야 할 것이다. 다시 얼마간 울어야 한데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과거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다 이젠 과거를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게 될 무렵이 되면 영주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의 현재를 기쁘게 움켜쥘 것이다. 더없이 소중하게 움켜쥘 것이다. 그냥 서로 좋아하자는 것. 영주는 입간판을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다. 소설이 가득 꽂힌 책장 앞에 서 있는 승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승우가 곁으로 다가온 영주에게 방금 꺼낸 책 제목을 보여주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영주가 언급한 작가의 소설. 승우는 책을 제자리에 도로 꽂아 놓으며 말했다. 북토크 할 때 대표님이 카잔차키스 얘기를 해주셨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읽을 땐 별 감동을 못 받았거든요. 남들이 좋다 하니까 끝까지 읽긴 했는데 승우는 눈앞의 책들을 둘러보다가 영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이 책을 다시 읽게 한 사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전보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조르바라는 인물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 단 한순간도 조르바였던 적이 없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조르바를 동경하게 되는 거겠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대표님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겠고요. 승우는 말을 하다가 영주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가 손님을 위해 마련된 2인용 소파에 앉았다. 영주도 그를 따라가 그의 옆에 앉았다. 조명빛이 아늑하게 비추는 소파에 푹 파묻히듯 앉자 승우는 지난 며칠 동안의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책을 읽으며 궁금했어요. 과연 대표님은 조르바라는 인물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맞았을까? 아니면 동경하기만 했을 뿐 변화하지는 못했을까? 영주는 승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자유로운 듯 행복한 듯 살아가는 영주가 실은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챈 거겠지. 얼른 틀을 깨고 나와 조르바처럼 자유롭게 살아보라는 거겠지.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틀에 갇히지 않은 삶, 생각에 갇히지 않은 삶, 그리고 과거에 갇히지 않은 삶. 영주는 조금은 건조한 말투로 승우에게 대꾸했다. 저한테 조르바는 자유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 세상엔 여러 자유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유는 조르바인 거죠. 조르바처럼 살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엄두도 나지 않아요. 저도 애초에 그 소설 속 화자로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조르바 같은 사람을 동경할 뿐인 그런 사람, 그게 저예요. 승우가 느릿하게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를 동경하면 쫓게 되잖아요. 그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따라하고 싶어지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따라한 게 하나 있긴 해요. 소설 속 그 장면 작가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승우가 고개를 들어 영주를 바라보았다. 춤추는 장면요? 네, 그 장면. 그 장면을 읽고는 나도 이런 삶을 살자 했어요. 실망해도 춤을 추자. 실패해도 춤을 추자. 심각해지지 말자. 웃자. 웃고 또 웃자. 성공했나요? 반은요. 그런데 역시나 조르바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웃다가 울고 춤을 추다가도 주저앉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웃고 춤추고 그렇게 살아보려 하고 있어요. 멋진 삶이네요. 그런가요? 그렇게 들려요. 영주가 승우를 보며 살짝 웃었다. 왜 제가 너무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과거에 갇혀서? 승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린 다 과거에 갇혀 살죠. 그냥 대표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면 좋겠다 싶었어요. 영주가 짧게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떻게요? 조르바처럼요. 조르바처럼? 쉽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쉽게? 영주가 웃으며 대꾸하자 승우가 따라 웃지 않고 말했다. 저한테만 쉽게요. 제 욕심이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뚫고 승우가 말을 꺼냈다.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도 될까요? 영주는 승우가 뭘 물을지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 전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무슨 해코지를 한 건 아니죠? 전 남편에 관해 물을 줄은 알았지만 이런 내용일 줄은 몰랐던 영주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제 친구이기도 하죠. 그럼 다행이네요. 그날 대표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만 했을 거예요. 영주는 명랑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자 승우는 잠시 말없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러다가 허리를 세우며 또 물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또 대답해줘야 하는 건가요? 영주가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승우는 지금 영주가 감정을 꾸미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왜 저한테 말한 건가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승우는 영주의 눈빛이 전 남편의 존재를 알릴 때 그 눈빛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았다. 슬프고도 복잡한 눈빛. 이 눈빛을 보며 그는 그녀가 방금 전까지 감정을 꾸미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영주는 담담히 말했다. 거짓말하기 싫어서요. 무슨 거짓말이요?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떨 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승우가 덤덤히 물었다. 어떨 때요? 상대방이 특정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요. 영주의 말이 끝나자 승우는 또 등을 소파에 묻었다. 그러고는 영주가 한 말을 따라 읊조렸다. 특정한 마음. 또 침묵이 흘렀고 또 승우가 말을 꺼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대표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라고 묻듯 영주가 고개를 돌려 글을 보았다. 글을 읽고 대표님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제가 예상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날 대표님이 물으셨죠. 제 글과 제가 닮았냐고요. 자신을 바라보고만 있는 영주를 보며 승우가 말을 이었다. 그 질문을 받고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냐고. 내가 보기엔 안 닮은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당황할까 봐요. 제가 안 닮은 것 같다고 말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대표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특정한 마음을 품게 됐던가 봐요. 영주가 말없이 글을 보다가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승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승우가 말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글과 대표님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닮았네요. 많이. 대표님 글 좀 축 처진 감이 있거든요. 영주가 축 처진이라니 하고 되뇌더니 작게 웃었다. 슬퍼서 축 처진,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는, 속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궁금한 사람. 이제 추위는 거의 물러갔다. 가벼운 겨울 외투도 덥게 느껴졌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얇은 재킷을 찾아 입거나 손에 들고 다녔다.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닌다 해서 춥거나 추워 보이지 않는 계절이었다. 영주와 승우가 앉아있는 소파 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벼운 차림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무심한 눈으로 서점을 한 번씩 돌아다 보았다. 승우가 고요히 앉아있는 영주를 불렀다. 대표님. 네? 저 그냥 계속 대표님 좋아할게요. 영주가 고개를 급히 틀어 승우를 보았다. 전 남편 얘기 왜 했는지 압니다. 떨어져 나가라는 거죠. 그런 뜻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라니요. 영주가 당황하며 말했다. 대표님. 승우가 아까보다 더 단단한 말투로 영주를 불렀다. 그가 영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영주가 이번에는 놀라서 승우를 쳐다보자 승우도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도 6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긴 연애였어요. 결혼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주는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얼굴에 드러내며 말했다. 제가 전 남편 얘기를 꺼낸 건 그저 그러면 작가님이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접으시겠지 싶어서였어요. 저 마음 안 접었어요. 결혼했었다는 게 뭐라고요? 승우가 덤덤히 말했다. 저도 제가 결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님과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혼이 뭐라고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작가님. 승우가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이혼 사유가 중요해요. 왜 이혼했느냐고요? 대꾸 없는 자신을 보는 남자에게 영주가 달아오른 얼굴로 계속 말했다. 말이 빨라졌다. 제가 결혼을 파토낸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제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관계를 끝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제 방식으로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소중해졌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느라 내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사랑을 포기하고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의 방식을 위해서 또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곁에 두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을 끝낸 영주의 얼굴은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런 그녀를 승우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영주는 이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본인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미 판단을 끝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은 누군가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녀가 사랑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다. 하지만 승우는 지금껏 사람에게 상처 한 번 주지 않은 사람을, 내내 이타적이고 타인 중심적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승우 본인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껏 연애를 할 때마다 승우는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 늘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승우 역시 상처를 받았고 승우 역시 상대방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산다. 그리고 아마 영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직 그때의 일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자신이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가 그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잊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그녀 스스로 상처받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의 마음이 이해되기는 했다. 어쩌면 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밀어내려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승우는 하고 싶은 말을 꾹 누르며 말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주가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대표님을 좋아하는 게 기분 나쁘신가요? 승우의 부드러운 눈빛이 영주에게 닿았다. 영주가 그럴 리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기로 해요. 승우는 영주를 보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영주가 그 뒤를 따랐다. 문 앞에서 승우는 잠시 멈추어 섰다가 몸을 돌려 영주를 보았다. 그는 자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승우는 이대로 영주를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는 법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헤어지는 법이라고, 영주도 그때 그런 것뿐이라고, 영주도 이미 알고 있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승우는 감정을 누른 채 말했다. 강의는 계속하는 게 좋겠는데 싫으신가요? 영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싫을 리가요. 다만 당신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듯 자신을 보는 영주에게 승우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영주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듯 승우를 보았다. 제 마음이 대표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영주를 승우가 가만히 바라보았다. 승우는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고 침묵 끝에 마지막으로 영주에게 말했다. 대표님, 전 지금 대표님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좋아하자는 겁니다. 승우가 할 말을 끝낸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서점 외부에 켜진 불이 승우가 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영주는 승우가 떠난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무엇이 서점을 살아남게 하는가? 1년 후.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면서도 눈으로는 계속 책 속 문장을 쫓았다. 아는 작가라곤 J.D. 셀린저 뿐이라던 민철이 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른 책이었다. 영주는 셀린저의 프레니와 주의를 읽으며 이 책을 고른 민철에게 속으로 쌤통이다를 외쳤다. 짧지만 심오한 이 책을 그 녀석이 과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민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건 3개월 전이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민철은 3개월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지난 봄 집으로 돌아왔다. 유럽 여행은 대학을 가지 않은 조건으로 희주가 민철에게 내건 것이었다. 민철은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영주를 찾아왔다. 알맞게 그을린 피부와 한층 어른스러워진 표정으로 민철은 영주에게 자기를 휴남동 서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써달라고 했다. 영주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고 민철은 다음 날부터 주 2일 하루 3시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다. 지난 1년 휴남동 서점은 크고 작은 변화를 맞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과거의 휴남동 서점에도 현재의 휴남동 서점에도 영주의 이상과 생각이 반영된다는 점이 그렇다. 영주가 해외 독립책방을 둘러보며 깨달은 점은 모든 책방이 그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개성은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개성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건 용기였다. 주인의 용기가 손님에게 가닿기 위해 필요한 건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용기와
진심. 영주는 용기 있게 생각을 현실화하면서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쩌면 휴남동 서점도 영주가 찾았던 그 서점들처럼 지속 가능한 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영주의 오늘 하루는 어제와 비슷할 것이다. 책에 둘러싸인 채 주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책에 관한 일을 할 것이며 책에 관한 글을 쓸 것이다. 그러는 틈틈이 먹고 생각하고 수다도 떨고 우울했다가 기뻐할 것이며 책방을 닫을 즈음에는 오늘 하루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며 대체로 기쁜 마음으로 서점문을 나설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10분 동안에는 승우와 통화를 할 것이고 집에 도착해서는 승우와 더 통화를 하다가 씻고 쉴 것이다. 그러다가 윗집으로 이사온 지미의 방문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지미 뒤를 따라 들어온 정서와 오랜만에 맥주 한잔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것도 아니라면 직원이 늘어난 통에 이사온 집의 전망이 이전 집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약간은 침울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은 어젯밤에 읽다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독일 것이고 그러다가 책을 덮고는 침대에 누울 것이다. 영주는 하루를 잘 보낸 건 인생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어딘가에서 읽은 문구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 것이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소진된 우리에게 잔잔한 위로와 편안한 웃음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숨겨두었던 나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내게 하고 과거를 저 멀리 흘려보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